네,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경제가 정말 비상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럴 때 아주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분을 아주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뭐 굳이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촌철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장하준 런던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고 하는 예, 예. 이 책을 펴내셨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예. 급하게 좀 읽어봤는데 여는 글이 마늘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단군신합니다. 마늘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요리 잘하세요? 뭐 좋아하고 네. 예,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시그니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태리 요리를 많이 하는데요. 파스타나 뭐 예, 파스타 뭐 리조또 뭐 이제 이태리 요리를 주로 하고 뭐 다른 것도 그냥 이거저거 여기저기서 주워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한국 음식은 거의 안 하고요. 예, 그러시구나. 근데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시면서 예. 음식과 경제를 이렇게 한데 섞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 믿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경제를 다들 어느 정도라도 알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 예,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무슨 뭐 국제 행사 하나 유치하면 행사의 경제적 효과 뭐 그렇죠. 뭐 유발 효과 나오고.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대학 가서 뭐 돈 안 되는 과 속된 말로 문 닫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모든 게 경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경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학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경제 대중서적을 써가지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끌어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어려워서 기피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얘기를 미끼로 던지고 그걸 읽으시다가 뭐 묘하게 틀어서 이제 경제학 얘기로 가는 거니까 예, 그 와중에 그냥 실수로라도 경제 얘기를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아하, 좀 더 친숙하게 이제 경제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한 예. 어떤 그런 말 그대로 포석이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들은 이제 그 재료 자체가 경제에서 중요한 재료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조금 전에 마늘 이야기했지만 마늘 나오고 도토리 예. 나오고 코코넛 나오고 예. 멸치 나오고 초콜릿 나오고 예. 그러면 이걸 선정한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 그런 건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뭐 바나나나 뭐 그 멸치 이런 거는 그 음식물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멸치 같은 경우는 확 와닿는데요. 예.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저거예요. 그럼요. 베이스죠, 예. 베이스.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는 19세기 중반에 멸치 때문에 한때 경제가 번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치를 그래요?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네. 멸치를 먹고 그 배설물을 내놓는 그 물새들의 배설물이 구아노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비싼 비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새들이 그 멸치 먹었던 거예요? 예. 주로 먹은 새가 이제 멸치인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도토리, 당근 이런 거는 그 경제 얘기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데 굉장히 그 얽힌 그 뒤에 얽힌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기준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예.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저도 재밌게 물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일단 재밌게 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 근데 교수님 모시고 좀 여쭤볼 게 경제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학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교수님께서 이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개념, 교수님이 이해한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자유시장, 자유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시장, 자유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란 말이 경제학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누구의 자유냐, 뭐를 할 자유냐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19세기에 자유무역을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심하게 한 나라들이 나라가 약해가지고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처럼 이제 소위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관세 자주권, 그러니까 자기네 관세를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할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미 나라들이 19세기 초에 처음에 독립했을 때라던가 자유무역을 강제당했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인데 그걸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유와 강제는 형용 모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자본주의에서 역사에서 자유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고 여러 가지 다른 자유가 대립되고 모순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19세기가 1973년에 칠레에서 이제 그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3천 명을 죽이고 군부 독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시장 경제의 대부라고 하는 프리드만과 하이에크가 피노체를 지지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경제 이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 그 중에서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돈을 벌 자유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고 군부 독재를 하는 것 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견해에서는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위 범주에 있는. 그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가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노조도 뭐 파괴해야 되고, 그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감옥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좋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의 내용이 뭔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예? 교수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알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저거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기업의 어떻게 하자는 자유입니까?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입니까? 그러면 가진 자들의 자유입니까? 그렇죠. 네, 그 크게 보면 그걸 지지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69시간 노동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노동할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예가 제가 이제 옛날에 낸 책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오는 예인데 1905년에 미국 대법원이 뉴욕주 법을 하나를 위헌 판정을 내려서 그 법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빵 공장 노동자들이 15시간 내지 16시간 하루에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노동자한테 안 좋고 산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10시간으로 제약을 해야겠다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하는 자유를 뺏는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에서요? 지금 딱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적인 사고인데 이게 1905년에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그냥 표면적인 선택만 보고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 하는 거를 자진해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가 그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저희 80년대 학번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회과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사회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또 차이는 조건을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너한테 선택의 자유를 줄게. 네 지갑 나한테 주든지 총 맞든지 해라 하면 누구나 다 지갑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정한 선택입니까? 자유가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정말 먹을 거 먹고 살 거 없고 복지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대가족 제도도 옛날처럼 다 해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69시간 일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의 강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또 일부 좌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에서 모든 게 결정해야 되니까 개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봐야죠.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 구조를. 지금 뭐 교수님께서 그 먼저 69시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정부는 이게 선진국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아, 그렇게 오래 일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국이 그 OECD에서 노동 시간이 두 번째로 긴데 제일 긴 나라가 멕시코,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 3분의 1도 안 되죠. 우리나라보다 뭐 그 더 부자거나 뭐 소위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하다못해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도 노동 시간이 짧고요. 아. 예, 뭐 유럽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30-40% 정도 낮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슬픈 게 예를 들어 1970년 되면 노동 시간 얘기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찬성을 안 하겠지만. 근데 지금 21세기에 세계에서 한 20손가락 안에 꼽히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혁신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구시대적 발상이네요. 그럼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 세대도 아니고 한국 기준으로 하면 두 세대 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약간 잠잠해지는데 다시 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숨어 있는 이슈가 연금 개혁 문제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저희도 이제 그 두 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프랑스가 예. 난리잖아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 생각하세요? 연금 개혁 문제는 이거를 지금 저는 보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그대로 가면 50년 후에 뭐 어떻게 된다 뭐 30년 후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예. 이거를 그 사이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국가 전체 정부 정책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복지제도를 늘려가지고 그 출생률을 높인다던가, 그리고 뭐 기술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30년, 50년 후에 그렇죠. 연금이 바닥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저출산만 상당히 극복을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것만 극복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이민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생산성을 높이면은 옛날에 비해서 노동 인구가 허심하게 줄어들더라도 그 인구 1인당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 또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지 중간에 그거는 딱 다 빼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가정하고 3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뭐 이거저거 이야기 나오는데 국민 입장에서 황당했던 게 그래서 뭐 자녀 셋 나오면 군 면제해 준다든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군대 안 가는 남자들 있으면 그 남자들의 애는 다 봐야 됩니다. 육아를 그냥 다 맡아야 그럼요. 된다? 아니 자기들 군대 안 가는 덕 보고 애는 다 부인이 키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육아 1년 6개월 의무제 이런 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증여세 뭐 비과세 혜택 늘려준다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평가하세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뭐 특히 이제 세금 이런 거는 뭐 영향이 있죠. 그러긴 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에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 소득만 높아져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냥 소득 높아지면 저출산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보다 소득이 거의 2배 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보면 출생률이 1.5 이래요. 우리는 0.8도 안 되잖아요. 0.78인 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차별 안 받고 경력 단절 안 받고 애 낳으면서 키우면서 1년 한 번 애 낳으면은 1년씩 그 유급 휴직 휴가 받고 그걸 또 자기 파트너랑 또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육아휴직을?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12달을 다 쓸 수도 있고 한 사람은 6달, 다른 사람은 6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또 예를 들어 그 엄마가 돈을 훨씬 잘 벌면 예를 들어 뭐 엄마는 2달만 쉬고 아빠가 10달을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육아휴직이 아니라 부부 육아휴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동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애를 키울 시간이 있습니다. 출생률 걱정된다는 정부에서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애 키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유럽의 경제학자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비슷한 조건에 있는 나라들 출생률이 좀 더 높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질 좋은 그 파트타임 직장이 많아서 그렇다. 아.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지만 엄마고 아빠고 한 사람이 그냥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하면서 파트타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예, 예.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나라들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돈을 잘 안 벌어도 예, 그 생계가 유지가 되고 뭐 공공주택이나 주택 보조금 같은 것도 좋고 뭐 예, 육아 시설 뭐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가서 길게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복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국내에서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제 나오는 논쟁이 뭐 너무 오래된 거라 이제 식상할 정도인데 현금성 복지냐 아니냐, 보편 복지냐 아니냐 이런 예. 얘기잖아요. 항상 예. 맴돌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현금으로 주자 뭐 이런 거는 그건 적당히 저는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현금으로 뭐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현금으로 주자 하면 그거 갖다가 뭐 말하자면 비트코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그 합의가 돼가지고 아 뭐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노후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줘야 된다면 그거는 그것만 해서 그걸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현금 부분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보편 선택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보편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너무 선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만 하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중산층들은 복지라면은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혜택을 안 받거든요. 세금만 내고. 예. 근데 예를 들어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거기는 뭐 세금이 뭐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데 예. 국민의 거의 90%가 지금 내는 세금 수준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금 내는 만큼 예, 돌려받는 내는 만큼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돼야 이게 그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네.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중산층들이 복지 제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돈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그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복지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정치적인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부분 그 선택적으로 줄 필요도 있어요. 그 세계 경제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 지금 뭐 파산 이후에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고 지금 살떨리는 게 이러다 세계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건 아니죠? 아니요. 또 올 수 있죠. 아유, 뭐 그렇게 꼭 무서운 온다는 건 말씀하세요. 아니지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현재 위기가 그냥 잘 나가다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2008년 경제 위기를 제대로 수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 났을 때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도 개혁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은행법도 고치고 뭐 노조법도 고쳐가지고 노조 활동을 더 쉽게 해주고 뭐 사회보장법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이제 뉴딜을 한 건데 지금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은행 자기 자본 비율 좀 높이고, 예. 근데 점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뭐 그 불평등은 계속 늘어나고 예. 기업들이 또 그냥 너무 이 금융시장이 그 세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겁나서 못 하거든요. 조금 장기 투자해가지고 다 수익 안 나는 것 같은 그냥 주주들이 돈 빼서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경제가 이제 활력이 없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활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을 풀어서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돈을 많이 풀었죠. 네, 그럼요. 예. 푼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이제 한국에서 영란은행이라고 그러는데 맞아 영란. 네, 그게 생긴 지가 35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 자기들이 한 이자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 역사상
지금같이 0%, 0.5% 이자를 물린 적이 없습니다. 350년 역사에서. 예, 350년 역사에서 없는 이자율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1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년을 넘게 그 이자율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에 대해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산 시장에 거품이 엄청 끼었어요. 아.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 그 팬데믹 때 경제는 완전히 뭐 마이너스 10% 성장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연일 그러니까 상종가를 치면서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자가 0%니까 엔간한 자산은 그냥 살아남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팍팍 올라가니까 이제 그 잘못된 자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도 세계 경제 위기는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오면 안 되죠. 예. 우리 입장에서 지금 방비를 하려면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금융 부분을 잘 봐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무슨 뭐 자본시장 그 통제를 강화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고금리에다가 뭐 고물가 이런 상태에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가 재정의 역할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예.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볼 때 재정 상태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 국채 비율이 뭐 우리나라 뭐 40% 조금 넘는데 뭐 40% 넘는 것도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기재부는 분들이 난린데 지금. 그럼요. 근데 보면 지금 그 뭐 스웨덴, 덴마크,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유럽의 이제 그 재정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들이 이제 주로 강소국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만 이제 그 정부 부채 GDP 비율이 30%대고 40%대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보수적인 친기업적인 OECD에서 한국은 재정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옵니까? 자린고비 재정이군요. 예, 그럼요. 예,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물론 장기적으로 빚을 늘려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필요할 땐 써야 돼요. 지금 그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 물론 뭐 방역을 잘해서 필요성이 좀 덜했던 건 있지만 뭐 막 다른 나라는 뭐 GDP에 뭐 10% 이렇게 돈을 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썼는데 우리나라는 뭐 불과 뭐 2, 3% 뭐 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도밖에 안 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뭐 모시고 한 1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승철님이 청소년을 위한 경제책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네요. 예. 뭐 청소년들도 요번에 나온 책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쉬워요. 예. 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저도 머리가 나쁜데 쉬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럼요. 예. 아니 제가 지금까지 쓴 다른 책들은 고등학교만 다녔으면 읽을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책은 중학교만 다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장하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